대구에서 올라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께서는 대구대 경제학과에 예. 계시죠? 예. 얼마 전에 뭐 대구대 교수의 회장에 뭐 예. 당선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할 게 아니고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싸움판에 왜 그렇죠? 예, 싸움판에 제 앞장을 써야 되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애도의 뜻을 예.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뭡니까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 예. 토론회 관련돼 거기 또 예. 참석하셔서 예. 좋은 말씀 하시고 했는데 예. 어떤 내용 가지고 토론회가 있습니까? 예, 지금 박근혜 정부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2018년부터 시작해서 대학 진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죠. 지금 대학 정원이 56만 명인데 16만 명이 줄어든다. 네. 28%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갑자기 닥치면은 대학들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뭐 정원을 줄이겠다 그런 건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경제계에서 하는 그런 구조조정 정책 좀 그런 식의 뭐 선택과 집중 이렇게 하니까 그거로 하면은 지방대학이 먼저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먼저 죽을 수밖에 없고 전문대학이 구조조정하더라도 뭐 그냥 일률적으로 막 하거나 뭐 아니면 뭘 기준 가지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가 뭐 취업률이라든가 뭐 교수 학생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데 취업률은 구조적으로 이 서울 수도권 대학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방대학은 불리하고 그러니까 지방대학이 먼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 대학이 지역 사회의 지식 자원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방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계의 구조조정 그런 논리 그런 언어를 대학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균등 감축을 좀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나라 대학 사회가 좀 학생들 숫자를 좀 줄이는 우리나라 대학이 다 외국에 비하면 대규모 대학이니까 좀 줄이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는 구조조정을 촉진하려고 하면서 비리 사학은 퇴출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근데 또 오너들에 대해서는 그 비리의 주범이 오너들인데 오너들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인정해서 퇴출을 촉진시키겠다. 찾아갈 수 있게. 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학 교육을 제대로 잘 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교수 직원들이 이 길거리 나앉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 이제 인근 대학에 이렇게 분산시켜 준다고 그러고 오너들은 재산권을 인정해 준다고 그러고 그럼 그 대학의 그 구조조정이 교육을 살리는 게 아니고 교육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건 문제가 많다. 근데 뭐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 교수 이 학생 비율이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절반 예. 그 정도인데 꼭 다른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수가 이제 줄어든다고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 자연히 교수 학생 비율은 높아지게 돼 있죠. 그렇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원이 전체적으로 줄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교수 학생 비율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서울의 큰 대학들은 지금과 같이 그렇게 교수 학생 비율이 낮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게 될 거고 지방에는 교수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냥 너도 나도 이 대학 가는 풍조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유럽식으로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한 60%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지금 그렇게 되면 물론 대학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대학 진학률이 더 떨어지니까 지금이 80%. 그 학생 등록금이 주요 이제 그렇죠. 재원이. 그러니까 대학이 그야말로 이제 구조조정 당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학률이 60% 이게 미국이나 유럽이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뭐 그렇게 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졸로 나와서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또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네. 지금 그렇게 안 된 상황에서 자꾸 그쪽으로 몰아대는 거는 그 학생들 그 인생을 앞으로 많이 오래 살아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그건 상당히 좀 현실을 좀 숨기고 은폐하고 호도하는 그런 문제가 되죠. 네. 지금 구조조정에서도 전문대학들이 지금 먼저 없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기술교육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김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와 복지 무엇이 문제이고 또 대안은 무엇인가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금년에 쓰신 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제목이 뭐죠? 예.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복지와 사회적 경제. 예. 부제가 아주 멋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위해 예. 아주 멋진 제목으로 예. 그런데 뭐 그 책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룬 게 뭐 사실은 50년대부터 준비가 된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박정희 모델이라고 이를테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이미 이제 80년대 후반 되면 더 이상 이제 현실적인 적실성을 상실하고 90년대 가면 이미 이제 그 김영삼 정부부터는 자유주의 정책으로 갔죠. 근데 물론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뀐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7년 외환위기 겪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모델이 한국 사회에 일단 그림으로라도 이게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합의를 또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게 구조화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97년 말 IMF 외채 상황 위기 직후에 또 경제 위기 이러고 그래서 98년도에는 이제 박정희 식의 성장 모델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또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 IMF 위기가 왔다. 그렇죠. 이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을 이제 버리고 예. 새로운 이제 이 발전 모델을 모색하자 이러다가 뭐 별로 오래 가지 않고 또 이렇게 조용해졌단 말이죠. 예.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모델이 이제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유지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그 모델이 뭐냐를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이제 그 모델은 그렇죠. 네. 예, 그 모델은 그러니까 정부, 은행, 재벌 3자 연합 구조였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주도형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그게 이제 산업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정부가 산업 정책을 제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은행이 국내 자원이 없으니까 해외 차관을 들여와서 기업들도 또 국제적인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은행들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없었죠. 없으니까 이제 상태니까 만들어내야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국영의 은행들이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와서 기업들한테 배분을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넓게 주지는 못하고 재벌들 주로 이쁜 데 기업들을 거의 지명하다시피 해서 집중적으로 자원 배분을 했는 그 3자 연합 구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러면은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박정희 모델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은 예를 들면 수출 지향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대외 무역 의존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는 잘 밀어놓고 성장만 총력전 벌이듯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어떤 것들이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그 외채를 들여와서 하는 성장 정책이니까 외채를 갚아야 되는 거고, 외채를 갚자면은 수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50년대 미국이 원조를 했다가 60년대부터 차관으로 이제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뭐 박정희 시기의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58년부터 자유당 정부부터 이미 시작한 거죠. 사실은 박정희 때부터 한 게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제 수출 주도 정책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그게 이제 이제 노동운동이 이제 상승을 했고 사실은 그 산업 구조로 보면은 그 일본의 산업을 넘겨받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이미 뭐 80년대 중화공업화가 일본의 그 사양화된 그 중화공업을 넘겨받았었고 더 이상 이제 넘겨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에 의한 질적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사회 구조가 전체적으로 그에 맞는 질적 구조로 재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물론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강론 차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에 맞는 사회적인 사회 경제적인 이런 모델은 아직까지 뭐 창출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이제 뭐 김대중 정부가 그 뭐 지식 기반 경제 이래가지고서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정신적인 거, 지적인 신지식인 뭐 이런 생산성 운동 이런 것 하고 그 뭐죠 철가방 또 지식인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시기부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박정희 모델이 바뀌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는 수정이 된 거죠. 부분적으로 수정이 돼서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러니까 지식 기반 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그다음 그 노무현 정부 때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역 혁신 체제, 국가 혁신 체제라는 이름으로 RIS, NIS 해서 그래서 이제 각 지역 단위로 산학 연 관의 협력 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술 혁신을 해라. 이런 시스템으로 갔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창조경제라는 게 창조경제 뭡니까 ICT 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성장 그렇죠. 동력을 찾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창조경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 구조로 볼 때는 그 RIS, NIS하고 전혀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 그걸 굳이 다르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창조라는 말은 창조에 근데 이제 뭐 순전히 새로 창조한 건 아니고 영국하고 미국에서 그 창조경제 얘기가 나왔고 뭐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 경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의미를 가지게 된 거는 주로 영국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제조업이 해외로 다 나가버리고 난 뒤에 그러면 뭐를 먹고 살 거냐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문화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를 좀 이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미국의 플로리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지식 계급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도 뭐 뮤지컬이라든가 뭐 해리포터 같은 그런 소설이라든가 또는 그 비틀스 같은 그런 음악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제를 좀 그리고 관광객들 끌어들이고 뭐 요즘 뭐 한류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려는 거 우리는 이제 한류가 지금 이제 그 상당히 그 확산이 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죠. 우리는 제조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또 혁신을 해야 되고 혁신 역량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되고. 그 다행스러운 거 아닌가요? 제조업이 그래도 이제 버티고 그렇죠. 미국 같은 데는 제조업이 이제 다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한국의 강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창조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솔직하게 그냥 그 혁신 경제라고 하면 된다. 또는 뭐 지식 경제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창조 경제 식으로 하면은 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청년 미취업 실업 문제라든지 뭐 고용 확대라든지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창조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게 또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산업의 발달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뭐 2.5차 산업, 3.5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조업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게 뭐 그렇게 구호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토양을 좀 키워 나가야죠. 키워 나가야 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좀 창조적인 역량을 가지려 그러면 조금은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조금 한가해져야지 창조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장시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찌들어 있는 요새도 그렇습니까? 요새도? 지금 요새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저임금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 말씀하셨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지금 비정규직 노동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30% OECD 중에서는 스페인 다음으로 둘째로 비정규직이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비정규직 임금이 이제 훨씬 낮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노동 시간은 또 뭐 노동 시간이 지금 장시간 노동이죠. 우리나라 지금 요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그 주말 근무를 이게 정규 노동 시간에 이제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주 5일제잖아요. 주 5일제인데 생산 현장에서는 주말 근무를 다 이게 추가 근무로 다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노동 시간이 카운트도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유례 없는 저 장시간 노동, 일본이 노동 시간이 길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긴 노동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상적이 이제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문제인데 이걸 좀 해결하는 제일 손 가까운 방법은 이 잡 쉐어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노동시간 좀 일자리 줄이고, 나누기. 예, 네. 노동시간을 좀 줄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새로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가요.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자 뭐 8시간 노동을 하다가 7시간으로 줄인다. 그러면 뭐 월급도 8분의 7로 이렇게 줄여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제 노사 간에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을 이제 누가 감당할 거냐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그 수당이 줄어드는 걸 다 100% 감수할 거냐 아니면 기업 쪽에서 그 부분을 좀 보전을 해줄 거냐 하는 문제. 내지는 뭐 국가가 또 어떻게 좀 정부가 좀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그런. 뭐 서로 한 번씩 양보를 해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 시야를 좀 바꿔가지고 말이죠. 예. 거시 경제적인 이런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걸 크게 보면 뭐 1980년대 같은 경우 뭐 한국 사회 뭐 성격 논쟁이라든지 자본주의가 뭐 어떤 성격이다 뭐 이런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국 경제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이런 그 수준에서 레벨에서 볼 때 이 성격이 뭐 많이 바뀌어서 다른 뭐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부를 만한 뭐 이런 게 또 있나요? 지금은 예를 들면 뭐 일부 사람들은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들어 뭐 갔다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금융자본주의인데 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금융자본이 힘을 쓰고 있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보통 뭐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신자유주의를 뭐를 신자유주의라고 볼 건가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아마 금융자본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금융자본이 중심이 되면 결국은 이제 금융자본의 이윤이 제일 우선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그거는 신자유주의 아주 극히 일부. 근데 이제 그렇게 신자유주의 그러면 무슨 뭐 관세 장벽 허물고 뭐 자유무역 이런 식으로 하고 국내적으로는 더 이제 뭐 시장 기능을 부활시키고 확대해서 국가가 이제 철수를 하고 뭐 그러는 게 더 중심이 아닌가요? 산업이냐 금융이냐 보통 자유주의하고 신자유주의를 구별 없이 쓰는데 저는 이제 자유주의하고 신자유주의를 좀 구별을 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박정희 모델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중상주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 왕정 하에서 위로부터 근대화를 했던 나라들에서 나타났던 그런 게 이제 일본에서 무역을 하는 게 돈 많이 버는 길이다. 일본에서 명치유신 이후에 근대화를 하면서 위로부터 근대화를 하면서 부국 강병 식산 흥업 그게 이제 그 당시 구호였었고
그걸 우리 60대 70대 그 얘기를 우리도 많이 했죠.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특허점 매니팩처를 육성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좁은 한계 내에서 그 성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특권과 특혜로 이제 엮여져 있으니까 시민혁명을 통해서 해체될 수밖에 없었고 시민혁명을 해체되면서 좀 더 폭넓은 그런 그 상공업자들이 발전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일본의 재벌 체제, 한국의 재벌 체제 하에서는 그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경제 민주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뭐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도 이것도 지금도 좀 정치적으로 쓰였던 거고 지금 뭐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거지만은 하여튼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종의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특권적 매니팩처, 재벌 체제 이런 것이 좀 해체돼야 되는데 한국은 지금 못 되고 있었던 좀 이런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그런 소위 경제 민주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여전히 재벌 중심 구조고 정치 구조도 그거하고 결부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대마불사 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국 경제가 그게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약간 이제 수정되고 변화되고 있는 박정희 모델, 박정희 자본 축적 모델, 성장 모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을 텐데 뭐 한국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장점 또 이제 뭐 다른 뭐 단점이나 문제점 뭐 이런 거는 뭐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은 열심히 죽으라고 일본을 따라가다 보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IT 산업에 관해서 또 ICT 산업에 관해서 또 아주 열심히 또 미국에 워낙 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또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전통적인 제조업하고 첨단 ICT 산업, 정보통신 산업을 두 개를 다 같이 가지게 됐고 이걸 같이 가지게 된 나라는 세계에 별로 없지 않느냐. 일본은 전통 산업은 강하지만은 ICT 산업이 조금 약하고. 그게 제조업을 얘기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자동차나 전통적인 백색 가전 산업이라든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과 결합이 되니까 이걸 결합시킬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은 이제 그냥 생산 기지로서 역할이고 이제 우린 이걸 가지고 뭐 융복합이라든가 뭐 해서 새로운 걸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게 한국 사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단점이라든지 문제점으로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기업 최종 조립 공정을 담당하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가벌 관계가 너무 심하니까 전통적인 그런 봉건적인 가벌 관계가 너무 심하니까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이렇게 영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 경제학의 혁신 이론에서 보면은 최종 조립 공정을 담당하는 부분은 일반 소비자들 상대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다고 그러고 부품을 생산하는 부분은 부품이 워낙 많고 그런 부품들을 독점적으로 혁신을 하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점력이 더 가진다. 그래서 오히려 이윤 축적을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실속 있는 알찬 그런 중소기업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가불관계 때문에 부품 가격을 후려치기 해서 이렇게 납품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중소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직장은 공무원하고 재벌하고 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대입 경쟁도 그만큼 심해지는 거고 전체 국민 생활이 다 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이 병목을 좀 트이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가 계속 힘들 거다. 이게 결국은 한국 경제의 문제고 한국 사회의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칼막스 같은 사람은 예. 이 대자본과 이제 중소자본의 어떤 뭐 경쟁력, 뭐 규모의 경제 이렇게도 해야지만 예. 그것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뭐 이 자영업체들이 다 이제 뭐 무너지고 예. 그 이제 그 자본이 점점 다 물덩어리처럼 커가지고서는 몇 개의 커다란 대자본으로 예.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현실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뭐 상당히 한편으로 이제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이제 부당 이익을 이렇게 챙기고 예. 그러고 이제 자영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제 뭐 연쇄점화, 대리점화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계열화하고 프랜차이즈. 예. 프랜차이즈하고 예. 근데 그거 보면은 그 칼막스 일어나고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많이? 칼막스는 워낙 그 역사를 길게 봤으니까 아주 긴 시점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더 갑을 관계가 더 오래 가면 중소기업이 망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단순화시키면은 이제 뭐 이렇게 독점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요새는 또 이제 워낙 시장이 이제 국내 경제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화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어디에서 혁신이 나오고 어디에서 또 새로운 강자가 뭐 소위 뭐 강호의 뭐 숨은 이 실력자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글로벌화된 그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독점이 고정화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 대체로 부품을 납품하는 관계니까 여기서 이제 학청 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얼마 전에 저 통계청 통계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의 그 판매처별 통계가 나오는데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건 한 20% 수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산업 분야별로 조금씩 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우에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건 한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기업한테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이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관계, 납품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김 선생님 쓰신 책에는 뭐 사회민주주의가 이제 말하자면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아까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이나 뭐 그런 나라들은 제조업이 죽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구매력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가 새로운 세계 경제 성장 축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내수는 키우지 않고 계속 수출만 하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은 과잉인데 수요는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 경제가 선순환 구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세계 경제 성장 축인 나라들이 내수를 키워야죠. 다시 말하면 이제 저소득층의 소득을 좀 더 높여줘야죠. 그러니까 맨날 내수 그러는데 내수가 어디 공중에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제 같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노동 시간을 좀 줄이면서도 그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주고 비정규직을 좀 정규직화 해주면서 직업을 좀 안정시켜주면서 소득을 좀 높여주고, 결국은 계급 계층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는 것이 내수를 키우는 거죠. 내수가 어디 근데 그거는 뭐 개혁적인 어떤 뭐 경제 대책이나 정책 뭐 이렇게 불러도 될 텐데 그게 왜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득 임금을 더 주기 싫으니까 당장에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게 우선은 이윤을 더 높이는 거가 되고, 그러니까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자기 기업 당면한 문제를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소득을 높여주기 싫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주기 싫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뭐 민주당 정권 같은 데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정책은? 그게 그렇다고 그게 뭐 꼭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혀 뭐 어디 굉장히 보기 드물고 뭐 이런 게 아니다. 사민주의는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주의가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동료가, 우리 이웃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무슨 뜻이죠? 예, 사회주의가 전혀 아주 한국 사회를 뭐 대단하게 이렇게 변혁시키고 대단하게 바꾸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미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제 이자율이 거의 1%, 2%, 뭐 2, 3%로 떨어진 이런 사회에서는 예금하는 거, 보험회사에 보험 드는 거, 이런 걸 국가를 통해서 하는 거다. 국가를 통해서 보험을 드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언제 은퇴할지 모르고 언제 명퇴당할지 모르는 사회에서 노후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노후의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요새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평생 직업 개념도 사라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 직장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는 그 과도기에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거를 사회 전체 시스템으로 국가를 통해서 하는 게 그게 사민주의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전혀 뭐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나 정치 운동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 속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 선생님 책에서 그 사회민주주의의 어떤 뭐 역사 이런 것도 좀 다루셨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사회민주주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한다면 뭐 우리 뭐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아듣기 쉽게 뭐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사회민주주의 이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독일에서 비스마르크 체제 하에서 사실은 그 이제 절대 군주 시절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을 조금 체제 내에 흡수하려고 만든 점도 있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권리를 강화시켜주고 그 삶을 좀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노동운동을 오히려 순화시키는 거고, 임금 인상 요구를 조금 좀 줄이는 면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위로부터의 개혁.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미 그런 시대가 왔는 게 아닌가. 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연금 체제가 이런 게 정착이 되면 그걸 통해서 이게 또 이제 경제 투자 전체적 투자 자금도 확보가 되는 것이고, 축적 기금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금 체제를 좀 이제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부분에서 연금 체제를 좀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갖추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장애인 뭐 이런 부분도 잘 하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가 좀 성장하면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은 여자들도 사회 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또 애 낳는 거를 그렇게 막 뭐 5, 6명 낳는 거 싫어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 생활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을 사회가 좀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이런 거 좀 줄이고, 잡 쉐어링을 해서 또 일자리를 더 늘리고, 우리 생활에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좀 고치는 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정희 모델로부터 이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게 이제 새로운 축적 모델이 아니냐. 비스마르크 모델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회 비스마르크 모델은 아니고, 비스마르크가 이제 처음 이제 연금 제도를 조금 이렇게 먼저 도입했다는 것이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아무래도 뭐 영국의 그 회배한 사회주의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했던 그런 영국에서 했던 그런 정책이라든가, 또 유럽에서 베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스웨덴에서 주로 발달한 복지국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거는 북유럽식 복지국가, 그게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회 모델이 아니냐 그런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뭐 사회민주주의가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가까이 주변에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뭐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이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일반 국민들 생각에는 또 이제 보수적인 분들도 그렇지만은 그 뭐 사회민주주의 있다 그러면은 저기 사회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서는
국유화하고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 활동도 뭐 자유롭게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성장은 뭐 별 돌보지 않고 막 예, 분배해서 나눠 먹기 막 해주고 이러려고 하는 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하향 평준화 아니냐 다 같이 못 살자는 거냐 뭐 그렇게 되면 또 뭐 경제가 이제 무너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굉장히 이 의구심을 갖고 우려하는 분들이 또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20세기에 사회주의가 19세기부터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있었죠. 실제로 이제 막스 사회주의 원칙에 좀 더 충실을 하려고 했던 한 흐름이 그러니까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서는 그 시장을 거부를 했죠. 시장을 인정을 하지를 않았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발생시킨다. 빈부격차도 가져오고 경기 변동도 가져오고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다. 그러면 이제 시장을 없애자라고 해서 계획경제, 국가가 전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는 계획경제로 갔죠. 그리고 다른 칼 막스도 그런 생각을 했었나요? 시장을 뭐 없애야 된다. 칼막스는 이제 아주 그 장기적인 그게 이제 그 사람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거의 한 100년, 200년의 장기적인 과제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봤는 건데 소비에트 사회주의자들은 그거를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봤던 거고 그게 아마 이제 자신감이 과잉이 아니었나 지금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물론 이제 시장도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시키지만은 또 국가 계획 경제도 또 나는 여러 가지 자원 배분상의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1989년에 해제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제 일당 독재 그러니까 이제 노동 계급이 독재를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 생산을 조직하고 관리하고 또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자본가 내지는 경영자의 독특한 그런 역할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향했고 기업에서도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 국가 자본주의 내지는 국가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본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재산제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게 삼인주의는 크게 다른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삼인주의는 사회재산제를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가 양 날개로 서로 공존하면서 자기 역할을 고유한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자는 거죠. 이게 일종의 우리 옛날 공장 말에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그런 노사관계에 이제 국가나 정부는 손을 빼고 그런 문제도 이제 시장에 맡기자 이런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자원 배분이 시장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과 계획 경제,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 이렇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자원 배분은 시장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구조조정의 이런 과도한 그런 폐해가 또 기업이나 또 국민들 생활에 또 가면 안 되니까 일정한 부분에는 우리가 공장 차원에서도 노동자들이 그 의사 결정에 일정한 부분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 경제 전체적인 면에서도 노동자들이 일정한 부분 의견 결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너무 이제 국민들 노동자들이 삶을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시장 논리로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인정을 하되.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 시장을 이제 국가도 일정하게 개입해서 통제하고 조절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나 이런 사람도 이제 경영 참가를 통해서 기업 내부에서 이제 의사결정이라든지 경영 문제에 대해서 조절을 하고 또 통제를 하고 이러자는 얘기죠. 예. 그러면 계획과 시장을 이제 혼합한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사실은 그게 수정자본주의가 아니냐라고 하는 네.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근데 수정자본주의라는 굉장히 이게 넓지 않습니까? 굉장히 모호하고 포괄적이죠. 포괄적인데 그러니까 그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 용어는 조금 좀 좋지 않은 용어라고 할 수는 있긴 하겠는데 일단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정부 정부 개입이 있어 왔던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노사 관계에서는 개입을 안 하는 거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재분배 메커니즘을 통해서는 누진 세제하고 그다음에 복지제도, 복지 정책을 통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개인적인 그럼 노사 간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대화 타협 이런 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면은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그게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 97년 외환위기 나고 나서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노사정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때는 그 나름대로 좀 잘 뭐 운영이 되는 것 같다가 그 이후에 잘 안 됐는데 노사정위원회요? 예, 노사정위원회가 그러니까 이제 노사 간의 합의 과정에서 이제 그 정부가 조금은 이제 관여를 해서 노사정 위원회 그 형식이 잘 되면 바람직한 게 아니냐. 예. 근데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이제 IMF 직후 상황이라서 뭐 다른 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루스벨트가 뉴딜 시대 때도 비슷했던 것 같고. 근데 그 후에 우리나라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경제 노동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경영이라든지 노동 조합들이라든지 여기서도 이제 거기서 결정된 걸 따르고 뭐 이렇게 가면은 또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 시스템이 지금 어느 그러니까 그거에 제도화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외환위기라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그거를 국가적으로 헤쳐 나가야 된다는 그런 그 시기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또 하나 더 보태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적인 또는 고 집단의 정치적인 역량이 발휘가 돼서 그걸 했는데 그게 그 이후에 상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제도화되지 못했는 게 아니냐. 결국 그거는 말하자면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노동자와 자본가, 노동자와 기업 측이 서로의 존재를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인식의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80년대 후반에는 이제 막 머리띠 두르고 주로 이제 노동자 민중 운동하는 분들이 이제 자본가여 물러가라 이러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김 교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물러가라가 아니라 자본가여 와라. 우리 손잡고 잘해보자. 뭐 이런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 서로의 존재를 인정을 하면서. 근데 이제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삐딱하게 보거나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회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일본 사회가 그 노동자들이 그렇게 사회주의를 계속 지향을 했고 또 사회당이나 공산당 같은 경우도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었으면서도 자기들이 제도권 내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속 사회주의를 지향을 했던 그러니까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삼민주의로 가지 못했던 이런 거는 일본 사회의 그런 진보 진영의 실패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급진적이어서 실패. 그렇죠. 급진적이어서 실패. 그러니까 관념적인 급진성이죠. 관념적인 급진성. 우리 사회는 좀 그거하고 좀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얘기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노동 쪽하고 이제 경영 쪽하고 또 자본 쪽하고 이제 힘의 관계 이런 거를 볼 때 서로 비슷비슷해야 같이 이렇게 타협을 하고 대화도 해서 협상도
하고 이제 이럴 텐데 예. 이게 한쪽에 이렇게 끼워져 가지고 노동 쪽의 힘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훨씬 작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고 뭐야 경영자가 와라 손잡고 우리 잘해보자 이러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잖아요. 그쪽 편으로 이렇게 가서 예, 교수님 얘기 지금 아주 그 서로 비교할 수 그런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작죠. 교수님 얘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게 우리나라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금 10%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조직된 노동조합들의 또 지향하는 목표도 뭐 삼인주의를 합의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삼인주의로 가는데 이제 장애이 되고 있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꼭 뭐 노동운동이 아주 발전을 하고 또 조직률이 높아진 다음에 삼인주의로 가느냐 하면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영국에서 보면은 영국이 이 복지제도를 왕성하게 채택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토리 사회주의라고 부를 정도로 오히려 지주계급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공장법을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을 하고 또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공장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토리당 그러니까 지주계급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다양한 흐름에 의해서 복지국가 내지는 삼인주의가 출현을 한 것이고 그래서 꼭 노동자의 힘, 조직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노동자들한테 선거권도 안 줬죠. 그러니까 선거권을 안 주니까 그때는 이제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조직률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다 선거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떤 국가 형태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국민들 전체가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판단을 좀 제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복지국가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삼인주의라고 하는 건 국가 권력을 매개로 해서 재분배 정책을 좀 강화한다는 것인데 복지국가 제도를 갖춘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걸 선택을 해주면은 그걸 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민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조직률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 전체적인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국민들이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특히 이제 87년 노동자 대출행 이후로 노동운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뭐라고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현장 투쟁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이제 87년 말의 상황은 다르지만은 계속 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이제 경영 쪽에서도 노동자들의 이 조합 결성이라든지 노동권 이런 것들 존중해주지 않고 아까 경영 참가 얘기를 하셨지만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어디 신성한 경영권을 탐내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한 말씀 이렇게 권고의 말 비슷한 걸 해주시고 또 한편은 이제 경영 쪽에 대해서도 또 이제 한 말씀 해주시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렵게 살아가시는 노동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좀 민망하고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87년 노동운동 전환기 이후로 노동조합이 발달한 데가 이 대규모 사업장이란 말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이고 중화학공업이었고 그 당시로는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서 그쪽에서 노동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래서 거기서 노동조합이 아주 강력한 노동조합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쪽이 이제 한국 사회가 중화학공업이 이제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 속에서 자기 그 입지를 굳히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기업의 그 조건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노동조합들이 임금 수준이 상당히 개선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노총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진짜 노동자라고. 자기들이 진짜 노동자라고. 자기들이 중소기업에서 임금 제대로 못 받고 민주노총 쪽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도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 조건은 지금 그렇게 변해 있는데 의식이나 지향하는 바는 여전히 투쟁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식과 존재가 괴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걸 좀 합치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업하는 분들이 계속 이것을 뭐 공작의 대상, 세유의 대상, 또 억압의 대상으로 좀 골치 아플 때는 눌러야 되고 고발을 해서 뭐 수억 대의 그런 벌금을 맞도록 하고, 아니면은 뭐 회유를 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정부 통해서 억압을 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삼민주의가 이 노동자들이 좀 이제 삼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사회적인 전제 조건은 정치가 합리적으로 돼야 되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 이게 전제 조건인 것 같습니다. 폭압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삼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한가해 보이는, 이게 좀 상황이 안 맞는 얘기 같이 이렇게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가들도, 기업하시는 분들도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경제가 물론 지금 수지 타산 맞추고 경쟁하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은 70년대, 80년대 그때의 그 한국 경제하고는 다르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정치도 70년대 유지를 해야지 한국 사회가 유지가 되고 한국 정치가 유지되는 그런 시절은 아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좀 한 차원 높은 그런 기업 경영을 하고 그런 정치를 해야지 그래야지 한국 사회가 이제 그야말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냐. 또 노동조합이 또 그런 체질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노동운동하는 쪽 또 경영 측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렇죠. 자세가 필요하고, 예. 경영 쪽에서도 예. 노동 쪽을 이제 파트너로 예. 동반자로 생각해야 된다 이제 예.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또 노사관계만 이렇게 잘 된다고 해서 또 다 뭐 삼인주의나 복지국가가 이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뭐 중산층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세대 층들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제 또 다양한 성향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뭐 어떤 역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삼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역할도 상당히 컸습니다. 유럽에서 그 가톨릭의 역할, 가톨릭은 특히 20세기 들어와서는 일관되게 교황이 자유주의에 대한 무분별한 극단적인 자유주의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냈었고, 그러니까 이제 요새 한국 사회에서 가톨릭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는 그런 거라든가, 또는 뭐 중남미에서 도 그랬고, 이런 거가 그 가톨릭의 그 일관된 그런 입장과 크게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우리나라도 저 민주화 과정에서 이 기독교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유럽에서는 가톨릭뿐만 아니고 유럽의 그 보수 정당들, 여당들은, 그러니까 보수 정당들이 보통 이제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이 많죠. 기독교 민주당들도 이 삼인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대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에서는, 제가 성경을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다.
뭐 그 중에서도 인간들이 더군다나 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다. 축복을 받은 존재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존재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종교적으로도 그 유럽에서 그 기민당 계열이 복지국가에 대해서 좀 관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수 정당들이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유교가 백성들을 굶기면 안 된다라든가, 백성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의창이라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다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또 서로가 또 잘 되는 길이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들, 여야 정당들 사이에서도 또 진보 정당, 보수 정당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노사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을 하고, 전에 남영 교수가 프랑스 예를 들으시면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국가가 어느 쪽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걸 놓고 계속 토론하고 이러는, 물론 이제 독일 같은 데도 이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이제 맨날 싸우고 적대시하고 남의 얘기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러는. 노무현 정부 때 언론에서 그런 토론 프로가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고, 백분 토론인가 그렇죠. 끝장 토론 이런. 그렇죠. 그때 그거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봤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 토론들이 전부 다 알맹이가 없어지고 해서 우선 그 토론 프로가 별로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토론 프로 보면은 특징이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에 자기 얘기를 조금 이제 보태거나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하든 자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반박할 자를 그러니까 누가 말싸움에서 이기느냐, 말싸움하기 경쟁하는 토론 프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정당들 대변인들 얘기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이렇게 투표하는 거 보면은 소속 정당에 따라서 아주 거의 표가 갈리는 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유 투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렇죠. 이게 다수 정당 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론이라는 게 당론으로 그냥 모든 게 다 결정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냥 투표하는 거수기 역할, 로봇 역할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요새도 그렇다고 보시나요? 요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고쳐나가야 될 텐데, 끝으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의식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결국 이제 국민들 의식, 다시 이제 결국 이제 정치의 수준이라고, 국민들이 정치를 자꾸 이제 폄훼하고 정치를 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좀 험하게 말하면 욕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정치 수준은 다 국민들이 만드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이 정치 수준을 만든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좀 지금 상황에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좀 이따 다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우리나라 계층별로 이렇게 좀 보면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런 집단이 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에서도 가계 채무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계의 자산이 그동안에 부동산 불패 신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동산 불패 신화에 묶여가지고, 거기 사로잡혀가지고 재산을 아파트나 이런 집이나 땅이나 이런 데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투자해놓고. 돈 빌려서 그게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소위 우리 옛날 말에 뒤죽가면서 인심난다 그랬는데,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또는 뭐 그에 따라서 마음에 여유가 있는 계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뭐 어떡합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국가로 하기에는 특히 이제 재분배 정책을 강하게 이렇게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조건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도 하여튼 이 복지국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세금을 몇 % 올리느냐 낮추느냐 뭐 연금을 얼마나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좀 그 미시적으로 강론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닥친 삶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는 자세, 연대의 자세, 이게 이 삼주의 복지국가의 기본 정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전체가 지금 좀 어려워져 있는 이 상황은 사실인데 그런 연대의 정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민지를 겪고 한국 전쟁을 겪고 이렇게 해서 또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이 전부 이제 각자 그 삶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각자 도생하는 이런 생존 경쟁이 너무 심해져 있는데 이런 가운데 좀 연대를 해서 같이 이거를 어려운 상황을 좀 뚫고 나가자는 그런 좀 그 의식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럽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유럽의 그 우파 정당들도 이제 그 복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정책도 내놓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우파 정당은 게 이제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그런 저기 사상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통 사회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이제 그런 뭐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새누리당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공동체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새누리당을 뭐 이런 얘기 하기 좀 뭐하지만은 이 친일파 그런 쪽의 후회에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그런 게 이 국민들을 위한 어떤 공동체를 위한 복지 같은 게 나올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뭐 진정한 보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사실은 유럽에서도 이제 뭐 우리하고 비슷했죠. 이제 지주들이 이제 전통 사회에서는 이제 그 주도 세력, 중심 세력이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소위 뭐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중인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그 사회적으로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로 무장을 해가지고 오로지 이제 이윤 축적만이 최고다 하고 막 이제 돈 벌러 막 달려 나갈 때 이제 지주들이 좀 이제 그걸 잡아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너무 사회가 너무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복지 쪽으로 이렇게 좀 하는데 일정하게 좀 기여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렇죠. 예.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이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경상도 안동의성 쪽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쪽에 가면은 그 제삿날이 같은 날이 제삿날이 난 집안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동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주에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제일 처음 시작했는 뭐 이동영 선생이나 뭐 이시영, 이휘영 선생이나 그런 집안들은 그 옛날 그 양반 지주들이 그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가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다 탕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그 집안에 다 몰락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그 지주 집안의 그 전통적인 그 뼈대 있던 집안들이 다 이제 몰락을 했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친일파로 이렇게 해서 오로지 돈 버는 것만 그 애국심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제 돈 버는 데만 치중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의 주류가 되는데 그 주류를 견제할 만한 세력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이제 그 사람들은 돈만 벌고 실제로 이제 보수의 그 여론 주도층은 다른 세력에서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보수가 제대로 된 보수는 전혀 없고 오로지 돈만 벌겠다 뭐 자기 집안 자기
이 일신의 영예만 생각하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보수의 주류가 돼 있으니까 사회가 그렇게 아량이 없고 관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각박한 사회를 이렇게 주도해가고 만들어나고 있는 층이 이제 그런 우리 근대사의 슬픈 역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대로 국민들의 그 의식의 그 전환, 각성, 우리 다 선거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선거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국민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도 뽑아주고 또 새누리당의 이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수준이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슬픈 현상인데 어떻게든 이제 이 삼인주의를 이제 많이 퍼뜨려가지고 항상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모르지만은 뭐하지만은 하여튼 국민들을 계몽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삼민주의가 이제 가장 이루어지려면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사실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대규모 노동자를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일반 선민이 갖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선입관이 상당하고 그거는 일반 이제 몇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만 봐서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사업자와 어떤 그 노동자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 조정문제가 삼인주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노동자들 간에 분명히 뭐 비정규직이나 파견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에서 보는 관점에서 노동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그거는 이제 좌파 지식인들도 썼던 귀족 노동자 솔직히 사실에서 귀족 노동자라고 얘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이런 게 이해관계가 여러 개로 노동 단체가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3인 당원을 수령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끌어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보편적으로 일반 서민들까지 있는 그 노동자들에게까지 이것이 진정한 서민들 전체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 사실 그 누구도 보장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의당이라고 쓰면 어떤 3인당이 나와서 이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밀어줬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의 어떤 일반 서민들이 이게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그들의 어떤 자원을 분배하는 그런 정당으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증이 없는 한 사실상 3인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안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당이나 여러 이제 정당에서 있는 게시판 그 상황을 보면은 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나 이런 지지를 끌어올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얼마나 3인당의 성립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어떤 3인당이 성립하기 위한 노동자 간의 어떤 그런 빈부, 그러니까 어떤 이게 그 양극화라고 하죠. 이게 극복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런 많은 논의들이 좀 많이 좀 잘못된 쪽으로도 좀 오해받을 수도 있는 노동자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장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이 있느냐, 어떻게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근데 그분들이 또 사실상 가장 그 바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거부를 해요. 이 사람들이 얘기가 과연 우리들의 이익을 위한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단순히 그냥 어떤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자 집단에 지금 그룹화되어 있는 노동자 집단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3인당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까? 성립시키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노동자들 자신이 노동자로서 떳떳하게 자기 존재감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고 노동자로 산다는 거는 꼭 뭐 사회 불가촉 천민 같이 배제된 이런 집단이라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노동자들의 조직률도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그 표를 받아봐야 국민 전체의 다수표가 안 된다는 또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노동자들이 또 투표를 또 제대로 하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에 관한 이론이 그러니까 뭐 중간계급 이론이라든가 뭐 선호투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이제 삼민주의 쪽으로 하게 하면은 그 노동자들 단독의 그 세력 숫자만으로는 안 되니까 중간계급들하고 같이 하자. 이게 이제 삼민주의 복지동맹, 계급동맹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캐스팅 보트를 중간계급이 쥐기 때문에 그 혜택이 중간계급에게만 가게 된다. 그래서 못 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노동운동이 자꾸 이제 그 좀 이렇게 과격해지고 이게 이렇게 급진화되는 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꾸 소수로만 남으려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복지국가 발전하는 거 보면 그래도 혜택은 노동자들한테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고 넓게 보면은 결국은 노동자들한테 간다는 걸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선호투표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동자라고 만약 한다 할 경우에 생각하더라도 또 투표장에 가서는 이상하게 꼭 그 표를 엉뚱한 데 찍게 되더라. 투표장 갔다 나오고 나니까 내가 왜 거길 찍었지 후회하는 뭐 이런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도 그렇고 그걸 본인 의식을 하면서도 투표는 다르게 한다. 선호투표율은 이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투표를 잘 하도록 하는 투표를 왜 하는가,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 투표에 대해서 보통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 투표에서 굉장히 문제가 이제 인물 보고 투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인물은 그 사람 그 개인 잘난 거가 잘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활동을 해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민주사회에서 계급 계층이 워낙 다양하고 그러면 그 잘난 사람은 자기 잘난 걸 가지고 어디에 쓴 걸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책의 차별성 나는 거는 결국은 정당을 통해서 정당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인물은 결국은 그 전체적인 그 정당에 따라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 당론 얘기를 했지만 그 당론이 사실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중요할 수 있는 게 정책이 뭔가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당은 그냥 자기네들 포장만 하기 위해서 뭐 내세우느냐 아니면 실제로 뭐 하려고 그걸 생각을 하는 거냐 이것도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될 건데 우리 국민들은 하여튼 언론이 자꾸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좀 왜곡을 시키고 하는 거가 인물 보고 투표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잘 듣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가지고 있는 의문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사회민주주의가 뭐 전 역사적 과정을 이제 관통해서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일단은 소비에트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소련이 소연방이 이제 세력을 확대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방에서 이제 마샬 정책 같은 것을 통해서 야 이거 진짜 위험하다. 계속해서 세력이 이렇게 파급되는구나. 이거 전 세계가 전부 다 공산화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그 위기감 속에서 뭐 어쩔 수 없는 그 양보랄까요?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러니까 미국 그 헤게모니 일극적 체제 속에서 뭐 그냥 뭐 아무렇게나 나대도 상관없는 그냥 완전히 무풍지대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견제 사례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사회민주주의를 하자. 그것도 억압적 국가가 뻗어시 이게 존재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여쭤뵙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서유럽에서의 어떤 사회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발전, 꽃을 피우고 이제 그런 발전과는 약간 상이한 방식으로 한국 정상 속에서는 뭐랄까요? 앞에다가 사회민주주의 앞에다가 전투적을 좀 붙이고,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계급 역량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뭐 자본 계급에 비해서 노동 계급이 너무 이렇게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는 뭐 이렇게 해달라 뭐 이렇게 구걸식의 뭐 애걸복걸식의 그런 그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좀 궤를 좀 이렇게 좀 달리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전투적에다가 방점을 딱딱딱 3개를 찍은 사회민주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 유럽에서 이제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로서 저 사민주의가 그나마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거는 실제 역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로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이 성립한 건 그 1918년 이후지만은 주로 2차 대전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민주의가 나타나서 이미 집권을 하게 된 거는 유럽에서는 1920년대부터 집권을 했단 말입니다. 사민주의가 이제 주요 정당으로 나타난 거는 그 이전부터 나타났고, 그리고 그 마샬 정책이 주로 집중적으로 투입이 된 거는 이제 독일이라든가 뭐 영국, 프랑스라든가, 그러니까 그 마샬 정책이 공짜가 아니었고 이제 미국 원조를 주면서 그거를 이제 나토라고 묶었단 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나토로 묶었고 경제적으로는 뭐 ECC로 해서 그게 지금의 EU가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스웨덴이라든가 이 북유럽 국가들은 그 나토에도 안 들었고 그 EU에도 1995년까지는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이제 중립을 표방을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스웨덴의 이런 사민주의에 대한 이런 운동, 북유럽에서 그거는 상당히 그 전부터 시작이 됐었고, 이제 물론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는 베른슈타인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시장과 그 시장에 대한 일정한 통제, 최소한의 통제를 생각했던 이런 거는 스웨덴에서 상당히 일찍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이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사민주의는 결국은 이제 그 국가를 통해서 재분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전투적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강할까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뭐 우선 현실이 답답하니까, 현실에는 이 정치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기업 쪽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 성질은 나고 이 마음은 바쁘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투적으로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스스로 이렇게 그 영역을 좁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되죠.